저번 시간에 투자론 뭐 할 거다 간단히 얘기했어요. 뭐 첫 시간이었고 투자론 뭐 할 거다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자산을 크게 보면 실물 자산하고 금융 자산이 있는데, 실물 자산은 부동산, 뭐 가게 측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동차 등등등 컨슈머 듀어러블스라고 하는 게 있죠. 그 다음에 자산에 대해서 죄송합니다. 금융자산에 대해서 여러분이 배울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금융자산 1번 대표적인 거 예금, 그 다음에 보험, 연금, 주식, 그 다음에 펀드, 채권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주로 뭘 배울 거냐? 에퀴리에 관한 거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채권에 관한 거 조금 배울 거다. 근데 에퀴리가 중심이 될 거라고 얘기했어요. 이번 수업 시간에는. 그래서 이런 것 중에 다 하지는 못하고 두 개의 중점을 두고 하겠다. 그리고 이 두 개 중에 주로 에퀴리의 비중이 높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의 기능 뭐야? 금융상품이 단순히 거래되는 게 아니고 수요와 공급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면서 가치평가를 가능하게 해준다가 첫 번째 금융시장의 긍정적인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 금융시장이 없다면 여러분이 삼성 주식을 살라 그러면 삼성에 가서 직접 주식을 사와야죠. 삼성 담당자를 만나서 주식을 사와서 내가 얼마 가격에 살게, 네가 얼마 가격에 팔아라, 뭐 이런 식으로 서로 간에 쌍방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주식시장에 가서 서로 가격을 보고 빨리빨리 수많은 사람들의 가격을 보고 거래를 하죠. 그 다음에 자원의 효율적 배분,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은행 같은 데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겠어? 이자를 잘 받을 수 있는 기업들한테, 결국은 양질의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줄 이윤이 있어요. 은행 같은 경우 예금을 받죠. 예금을 받아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줘야 하는데, 그냥 빌려주면 자기가 손해죠. 자기도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빌리는 건 아니고, 어떻게 한다? 그냥 빌려주는 건 아니고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잘 빌려줄 수 있는데 빌려줘. 투자를 잘 할 요인이 있어요. 그러다 꼭 100%에게 줬느냐? 그런 건 아니에요. 100%는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잘 자원 배분이, 금융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다시 말해서 투자 자금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금융이 뭘 하냐? 여러분 여기 있죠? 아니 여기 있나? 여기 있으면 되게 특이한 케이스긴 하지만 여기 있죠? 일단 수익이 별로 없고 돈 쓸 일은 많아요. 그래서 학자금 대출 같은 거 받아서 돈을 땡겨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갖고 여기 있는 거를 가지고 나중에 또 연금 같은 걸로 노후 생활을 대비도 한다. 이걸 흔히 말하는 컨섬션 스무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소비가 들쭉날쭉한데 사람이 이렇게 살다 보면은 이거를 원만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다. 소비가 완만해지면 미시경제학을 배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왜냐하면 사람은 불확실성을 싫어하니까. 그 다음에 금융시장 뭐 중요한 기능 하나, 리스크 얼로케이션. 회사마다 혹은 채권, 금융상품의 종류마다 위험도가 달라요. 위험도 지금까지 수준에서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결국은 얼마나 수익이 불확실한지에 관한 거겠죠. 어떤 상품은 수익이 굉장히 많이 불확실해. 예를 들어 주식 같은 경우는 수익 등락폭이 하루에 30%죠. 왔다 갔다. 굉장히 변동성이 큽니다.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수익률이 높아요. 이거를 이제 우리가 중간고사 전까지 배우게 될 텐데, 위험도가 높은 자산은 수익률이 높다. 위험도가 낮은 자산은 수익률이 일반적으로 낮아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은 난 수익률을 높게 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수익률을 낮게 내지만 안정적으로 가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상충 관계가 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레이드오프, 상충 혹은 둘 다 양립할 수 없는 관계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해줘? 소비자마다 아페타이트, 이런 위험도와 수익에 대한 선호가 다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만들어서 소비자의 유틸리티 혹은 선호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 준다. 그래서 뭐 개인의 효용을 높여줄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경영은 재무관리 가서 배우세요. 이건 좀 다른 얘기고. 그 다음에 에셋 알로케이션 어떻게 한다 그랬어? 탑다운 방식이 일반적이다. 주식, 채권, 단기 상품, 투자지 정하고, 그 다음에 Security Selection, 각 주식에서 무슨 주식을 살 것인가, 채권 30% 투자한 것 중에서 무슨 채권을 살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정하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스크 리턴 트레이드오프 간단히 배웠죠. 수익률이 높을수록 변동성이 커요. 근데 이게 잘못된 아주 정확한 개념은 아닌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생각에는 수익률이 높을수록, 평균적인 수익률이 높을수록 변동폭이 크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의 수익률이 12%로 높지만 변동성 역시 굉장히 크다. 채권은 수익률이 한 6% 정도로 낮지만 변동성은 대신에 작더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런 관계가 성립한다. 투자은행 얘기도 잠깐 했죠. 그다음에 오늘 잠깐 할 거는 벤처 캐피탈하고 프라이빗 에퀴티예요. 이건 결국 기업의 성장 곡선하고 관련이 깊은데,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경제학 시간에는 안 가르쳐 주지만 보통 S커브를 그린다고 하고 있어요. 그냥 들어만 두세요. 어떤 경우? 잘 성장하는 경우 S커브를 그린다. 뭐가? 매출액 같은 것이 그래서 처음에 기술 개발하고 급속한 성장하고 안정 단계, 기술 개발, 성장, 안정,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거는 성공한 기업의 모습이고, 기술 개발이 안 돼서 망하는 기업들이 제일 많겠죠. 내가 회사를 시작했는데, 창업을 시작했는데 안 돼서 망하는 기업들이 꽤 많아요. 뭐 그게 사실 다수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여기 돈이 많이 필요하느냐? 물론 많이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아요. 왜? 대량 생산을 안 하기 때문에. 기술 개발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하는 거지. 주로 그걸 가지고 물건을 바로 만들어서 상품화해서 마케팅도 하고 유통망도 갖추고 공장도 사고 이런 일을 안 하기 때문에 조금 투자 자본이 적게 든다. 근데 성장기는 어떠냐? 성장을 하려 그러면 판매를 해야죠. 판매를 하려 그러면 기계도 사야 되고 유통망도 갖춰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주로 벤처 캐피탈은 기술 개발 거의 마무리되고 성장 단계, 기업의 성장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상품화하는데 돈을 대주는 거죠. 왜냐하면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이 시기에는. 이때까지는 주로 예전에는 패밀리 펀드라 그러죠. 부모님한테 돈을 빌리든지 자기가 자기 집을 담보 잡아서 대출 받아서 기술 개발 아이템을 만들든지 이런 게 하는 게 일반적인 경우였고, 근데 이 시점 근데 돈을 제대로 벌려 그러면 기계도 사야 되고 공장도 사야 되고 유통망도 갖춰야 되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 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벤처 캐피탈이 여기 들어온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왜 일반적인 거하고 조금 성향이 다르냐, 10개가 기술 개발이 끝나서 대량 생산으로 이루어진다면 미국의 경우 한 2개 정도 이렇게 좋은 S커브를 그려요. 그렇다면 교수님, 안 그런 기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못 가고 쇠락하죠. 그래서 10개 중에 2개 성공하길 바라고 투자하는 기업들이 투자하는 방식이 벤처 캐피탈이에요. 좀 달라. 은행은 그렇게 하면 되나요? 안 되죠. 은행은 기업을 대출해 줬는데 한쪽에서 부도가 났다. 그러면 흔히 말하는 뱅크런, 너도 나도 가서 예금을 찾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데, 벤처 캐피탈은 목적 자체가 나는 10개 중 2개 성공해서 큰 돈 벌자 라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뭐 원래 다 알고, 사람들이 다 알고, 특히나 이 기술의 상품화 가능성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보다 성공 확률이 높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그렇다 아니다라는 얘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평가가 많은데 어찌됐든 그렇다. 일반적으로 은행의 기업에 돈을 빌려주면 웬만하면 다 회수하려고 해요. 벤처 캐피탈은 자기들이 알아요. 10개 중에 8개는 못 받거나 한 50%만 받거나 30%만 받거나. 그 다음에 기술 개발의 성장까지 조금 오래 걸리니까 무슨 형태로 빌려줘? 주식 형태로 빌려줘. 자기가 투자금을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주식 형태로 빌려줘서 이 시점이 뭐야? 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상장 시점이에요. 상장하면서 내가 주식을 통해 수익을 내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벤처 캐피탈 하는데 어떤 기업에 투자를 해요. 근데 채권 형태로 빌려줘. 그러면 뭐야? 어떤 기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데 나는 받을 돈이 한정돼 있죠. 여러분 친구들한테 돈을 꺼줄 때 뭐 10,000원 꺼줄 테니 뭐 30일 뒤에 10,000원 갚아라 라고 얘기하는 게 흔히 말하는 채권의 형태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의 한계가 정해져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 채권의 원금이라고 얘기합니다. 채권은 아무리 잘 받아봐야 원금 플러스 이자예요. 근데 이자는 캡이 있죠. 이자는 주로 캡이 있고. 근데 주식 형태는 수익이 잘 나서 대박 나면은 돈을 많이 벌 수가 있어. 그래서 2개에서 10배 내고 나머지 영원 걷어들이겠다 하는 게 벤처 캐피탈이에요. 좀 다르다. 그리고 당연히 채권 형태의 투자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면 2개 성공, 8개 망하는 건데 여기서 수익률이 한 1000%는 놔줘야 내 투자 원금을 회수하고 수익을 내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려주겠죠. 한 2000% 정도 놔줘야 어떤 투자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모펀드라고 하는 건 조금 달라요. 사모펀드, 프라이빗 이퀴티 P라고 많이 하는데, 사모펀드는 각종 역할을 하죠. M&A에 들어와서도
흔히 말하는 적대적 인수합병 얘기하면은 주로 많이 나오는 애들이 사모펀드예요. 주로 어떤 개념으로 보냐면 성장한 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보다 더 적극적으로 마케팅이 필요하거나 혹은 M&A 같이 새로운 기업의 리스트럭처링 구조 변경을 통해서 뭔가 가치 창출을 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집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떤 경우에 또 많이 하느냐? 회사들이 상장되지 않는 경우. 상장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잘 되는데 상장을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회사들한테 가서 투자금을 적절히 지원해주고 제2의 성장 동력을 찾게 해준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은 진짜 기술 개발 끝난 기업들한테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어느 정도 회사가 안정화돼 있는데 투자자 입장, 내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사가 뭘 하면 잘 될 것 같아. 내가 그럼 돈을 꿔줄 테니 수익을 내봐라. 이런 식의 구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본적으로 단위가 달라요. 벤처 캐피탈은 시작 단위부터 하기 때문에 단위가 작고, 프라이빗 이퀴티들은 어느 정도 회사가 큰 회사들의 기술 개발을 돕거나 혹은 인수합병을 돕거나 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 많이 나오는 거 뭐야? 처음 기술 개발 단계. 그냥 알아만 두세요. 엔젤 펀드라 그러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에도 이제는 옛날에는 가족 돈 갖다 했는데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시드머니 좀 줄 테니 기술 개발 해봐라. 근데 그러니까 돈 들어가는 돈이 워낙 작으니까 일반 투자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고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엔젤 펀드, 벤처 캐피탈 뭐 이렇게 회사 성장하면 어떻게 돼? 돈 은행 가서 끄면 돼. 회사가 이미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잘 발달된 채권 시장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면 됩니다. 그래서 벤처 캐피탈 여기, 엔젤 펀드 여기, 프라이빗 이퀴티 주로 에퀴티 상장 안 한 기업들 혹은 M&A 할 때 들어가서 돈을 버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2008년 금융위기 잠깐 얘기할게요. 잠깐 금융위기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때문에? 집값 상승이라고 하죠. 집값 버블하고. 집값 버블이 생겼으면 일반적으로 그렇게 끝이었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도 집값 버블이랑 흔히 있었는데 금융 위기까지 간 경우는 결국 이게 여러 가지 금융 상품, 흔히 말하는 특히 CDS 같은 보험 상품의 연관성이 커서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거품이란 거는 옛날부터 있어요. 우리나라도 뭐 주식시장 거품, 부동산 시장 거품 뭐 이런 거는 많죠. 사람들이 의욕이 과해서 혹은 셀프 풀필링이라고 얘기하죠. 내가 아파트 사면 집값이 오를 거야 라고 분명히 아는데 아파트 안 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모든 상품이 값이 오른다고 생각하면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수요가 늘어나면 가격이 또 오르고, 가격이 또 오르면 또 사게 되고, 수요가 늘고, 어느 시점에 투멜에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믿음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하면은 투멜에서 꺼지게 된다. 그건 일반적으로 거품이란 것의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근데 그런 거품 플러스 뭐가 더 들어갔다. 그래서 금융위기가 커다란 경제적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예전에는 뭐 여러분 은행에서 돈 빌리면은 보통 은행 간의 계약이죠. 은행과 나의 계약이죠.
그러니까 은행한테 나는 돈을 얼마 갚아줄 거야. 여러분 아직 대출을 안 해봤겠지만 뭐 몇 달 동안 얼마 갚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100명한테 돈을 빌려주면은 나와 은행 있죠. 나의 신용도는 별로 그렇게 높지 않아. 나는 개인이기 때문에 뭐 소득이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뭐 신용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게 한계약, 은행 입장에서 100만 원짜리 한계약이라고 합시다. 100만 원 꺼주는. 근데 이런 사람들이 100명이 있어.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1억 원을 꺼주는 게 되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은행한테 100만 원을 꾸는데 나의 신용도는 그렇게 좋지 않아요. 너도 은행한테 꾸는데 너의 신용도도 뭐 개인이니까 개인이 신용도가 높아봤자 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쭉 이런 사람 100명 있어서 은행은 사실 100만 원을 꺼준 거야. 아 죄송합니다. 1억을 꺼준 거야. 그냥 100 곱하기 100이니까. 근데 1억 원을 전체로 놓고 봤더니 은행 통계를 돌려보니까 아무리 못해도 경기가 안 좋아도 100명 중에 20명은 돈을 갚더라 라는 통계치가 있어요. 100명 놓고 봤더니. 근데 1억 원에 2천만 원은 정말 확실한 돈이야. 그 다음 2천만 원은 조금 불확실해. 그럼 나머지 최후의 2천만 원은 5클래스가 있겠죠. 천이 많네. 죄송합니다. 처음 2천만 원은 너무나도 확실해. 아니 아무리 내가 은행업을 해보니까 아무리 확률적으로 봤더니 100명 중에 20명 못 갚는 경우는 없더라. 그래서 내가 1억 원을 쪼갭니다. 내가 누구야 여기서는? 은행이 1억 원을 꺼주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은행도 1억 원을 누구한테 받아야 꺼주죠. 물론 예금으로 받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뭐야? 은행이 채권을 발행하면 꺼줄 수 있어. 내가 남한테 또 돈을 빌려와. 100명짜리 거래를 쫙 해보니까 뭐야? 2천만 원 무조건 받고 확률 높아 안 좋아. 그래서 여기다 신용등급을 매기죠. 여기 트리플 A. 내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무조건 갚을 수 있으니까 얘한테 받을 돈들을 중에 최초 2천만 원은 너한테 주겠다. 이 100명의 사람들한테 받을 돈 중에 최초 2천만 원은 너한테 주겠다. 그 다음 2천만 원은 다른 사람한테 주겠다. 마지막 2천만 원은 누구한테 팔겠다. 당연히 신용등급이 내려가겠죠. A에서 뭐 B, C, 뭐 D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될 텐데. 그래서 이런 식으로 팔았다. 그래서 은행도 누구한테 돈을 꼬아야 내가 돈을 빌려줄 텐데 어떻게 했고? 100명한테 받을 것 중에 처음 2천만 원은 너한테 줄게. 그 다음 2천만 원은 너한테 줄게. 그 다음 2천만 원은 너한테 줄게. 마지막 2천만 원은 너한테 줄게. 그래서 각각마다 신용도가 달라요. 이러면 뭐가 좋느냐? 개별들은 신용도가 안 좋지만 은행 입장에서는 처음 돈은 특 A뿔, A뿔로 3A로 빌릴 수가 있어요. 되게 싼 이자로 빌릴 수 있겠죠. 덜 싼 이자, 더 싼 이자. 뭐 어찌됐든 얘네 전체한테 받는 이자보다 이게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좀 버는 이런 건데, 근데 문제는 뭐였냐?
뭐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서프라임이라 그러죠. 안 좋은 것들, 안 좋은 것들에 대한 평가가 잘못됐어요. 여기는 C라고 뭐 예를 들어 C라고 하는데 이게 원래는 D등급이었던 거죠. 근데 C라고 하면 무슨 일이 그러니까 레이팅 신용 등급 회사에서 D등급짜리를 C등급이라고 하면 무슨 현상이 생겨? 은행들이 돈을 더 많이 빌리려고 해. 돈을 더 많이 빌리면 다른 사람한테 돈 꿔주기도 쉬워. 집 사는 사람이 돈 꿔주기 쉬우면 무슨 일이 생겨? 집값이 올라가. 집값이 올라가면 이 사람 계속 집값이 올라가네. 돈 더 잘 받을 것 같아. 신용도가 계속 올라가. 이렇게 거품을 확장시키는 사이클을 그렸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해서 보니까 처음에는 돈을 적게 빌리다가 갑자기 많이 빌려. 집가격도 마구 올라가. 뭐야, 이자가 되게 싼데 돈을 안 빌릴 이유가 없어. 그래서 마구 집을 사서 집값이 마구 올라가. 자산 가치가 마구 올라가니까 개인이 돈을 더 잘 갚을 것 같고, 역시 이 신용등급 역시 마구 올라가. 그래서 실제 금융위기 같은 거 왔을 때, 거품이 꺼졌을 때 위험도를 잘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망하니까 망하고 줄줄이 망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지목하는 것들이 좀 낙관했다. 레이팅 회사들은 판매업자한테 레이팅을 해주는 거라 결국은 둘이 같은 편이죠. 아니, 금융상품이 나와야 신용등급을 매겨주는 건데, 어떤 A라는 회사가 무디스 같은 회사한테 가서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돈을 주는 건데, 당연히 좋게 해줄 판매상이란 레이팅 해주는 업체랑 서로 상관관계가 굉장히 커요. 거래관계이기 때문에 되게 오버레이팅 해줬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C등급 받아야 될 거를 서프라임 같은 거, 죄송합니다, D등급 받아야 될 거 같은 거를 C등급으로 올려줬다 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고, 그 다음에 지목되는 게 뭐야? 이상한 거 좀, 일반적으로 보험이랑 크레딧 디폴트 수업은 보험이에요. 별로 되게 이상한 건 아닌데, 크레딧 디폴트 수업은 뭐야? 일반적으로 보험 뭐야? 화재 보험 같은 거 어떻게 돼? 회사에 뭐 공장에 불이 나면은 돈을 얼마 받겠다, 이런 게 보험이죠. 그래서 공장 가진 사람이 보험회사에 가서 보험을 듭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하는 보험의 개념인데, 크레딧 디폴트 수업은 뭐야? 내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 아주 간단히 얘기해서, 보험이라면 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그러니까 내가 얼마 줄게, 내가 지금 뭐 100만원씩 줄 테니 내 회사가 망하면 1억 줘라 라고 하면 그냥 보험이죠. 그냥 보험이에요. 근데 이거를 보험 당사자가 내가 아닌 경우가 있어요. 좀 이상한 보험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회사에 대해서 100만원씩 줄게, 망하면 1억 줘라 라고 하면 일반적인 보험이에요. 근데 내가 남의 회사에 대해서 어떤 AIG 같은 보험사한테 가서 100만원씩 줄 테니 망하면 1억 줘라, 그런 계약이 크레딧 디폴트 수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이상하죠. 그러니까 내가 보험 드는 건 되게 내추럴한 현상이에요. 내가 보험 드는 거는 회사에 불이 났으면 돈을 얼마 받을 수 있게 보험금을 얼마 꾸준히 내겠다. 내 회사가 망할 것 같으면 돈을 꾸준히 얼마 내겠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남의 회사 망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얼마 낼 테니 회사 망하면 나한테 얼마 줘라.
흔히 말하는 뭐 다운사이드 리스크에 베팅 한다는 얘기랑 비슷합니다. 왜냐면 회사 망할 거는 뭐 안 좋은 경기고 거기에다 내가 오늘 내일 모레 돈을 얼마씩 내고 회사 망하면 받을게 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영화 빅쇼트 안 봤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이걸 거예요. 크리에이티브 수업이 중심이 되는데 결국은 회사가 어느 순간 망한다는 걸 내가 알면은 오늘 내가 보험금을 조금 내고 그때까지 기다리면은 큰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야. 내가 정확하게 평가를 하고 있다면 이거 안 될 거야. 그러면 크리에이티브 수업을 왕창 사서 보험금을 많이 타내는 그런 계약이죠. 그래서 특히 AIG 같은 기업들이 이거를 무지막지하게 했어. 은행 입장에서는 도움이 돼요. 이거 보험사죠. 보험사 입장에서는 이게 도움이 돼. 왜냐하면 계속 현금이 들어오니까. 그리고 보험사 입장에서 뭐 기업이 안 망할 것 같아. 그럼 나는 한 회사에 대해서 크리에이티브 수업을 무지하게 많이 발행하면은 떼돈을 버는 거야. 회사 망해. 그러면 AIG도 망해. 그렇게 해서 AIG 망했죠. 그러니까 CDS 때문에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내가 어떤 회사에 대해서만 이걸 했다. 그러니까 개별 회사가 A라는 회사가 자기 회사의 디폴트에 대해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얼마 받을게 하면은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냥 보험사가 그냥 개별 회사 딱 뭐 1억 원만 주면 땡인데 이게 그게 아니죠. 이게 그게 아니라 A라는 회사 망할 거에 대해서 수많은 투자자한테 팔아버려.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망하면 보험사 그냥 망하는 거야. 보험 해줄 수가 없는데. 한 명이면은 어떻게 보험사가 처리할 수 있지만 같은 회사, 한 회사에 대해서 이거를 같은 계약을 수천 명, 수만 명한테 팔아버렸으니 못 갚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크리에이티브 수업 때문에 망해요. 딴 것 때문에 망한 건 아니고 이러한 신기한 계약. 그러니까 처음에 보험료를 받고 회사가 망하면 돈을 받는 건데 근데 당사자 아닌 사람한테도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리스크를 잘못 예측해서 망했다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고 그러니까 위험 평가를 잘 못해서 결국은 크리에이티브 수업 같은 경우도 위험 평가를 잘 못했으니까 얼마나 망할 간단히 얘기해서 회사가 망할 확률을 잘 못 예측해서 그런 게 발생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가장 큰 게 리스크 측정이 잘못된 게 가장 크다. 그 다음에 이렇게 리스크 측정이 한번 잘못되면 금융기관들은 남한테 돈을 빌리는 거기 때문에 타격이 투자자한테 가게 되고 투자자들이 손해 입을 것 같은 무슨 일에 돈을 자기 돈을 마구마구 뺄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금융시장 붕괴가 가속화될 수 있어요. 그리고 CDS 같은 거 특징 뭐야? 주로 거래소 거래가 아니라 OTC, 그냥 딜러들끼리 서로 거래를 한다고 해요. 이게 정형화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A 회사의 망할 확률 뭐 어쩌고저쩌고 뭐 계약을 얼마 하겠다, 정형화된 상품이 안 되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장외 거래를 하는데, 장외 거래 뭐 계약 당사자끼리 하는 거 좋지만 시스템, 나라 국가 전체에서는 잘 컨트롤이 안 돼요. 그냥 딜러들끼리 둘이 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었다. 일단 가장 큰 거는 위험을 잘못 판단했고, 위험 잘못하게 판단하면 은행은 당연히 위험해지고, 이런 기존 금융기관뿐만 아니라 OTC 거래들이 많아서 정부에서 체크를 잘 못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 그래서 줄줄이 망하죠. 그래서 개혁법 같은 것도 세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챕터 1의 내용 간단히 했고요.
졸리죠. 지금 뭐 피곤하고 이럴 텐데. 그래서 이제부터 하는 거는 이제부터 하는 거 집중해서 들으면 조금 날 겁니다. 왜냐면 투자론의 본격적인 시작은 여기부터니까. 저기까지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산 3개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산 3개 중에 커먼 스탁,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데리버티브스 있다고 했는데, 데리버티브스는 안 한다고 얘기했고 커먼 스탁 할 거예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 할 거예요.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에서는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개념상 알아둬야 될 게 있기 때문에 할 거예요. 머니 마켓, 반 마켓, 그 다음에 프리퍼드 스탁이라고 얘기하는데, 머니 마켓은 뭐야? 실제로 현금 비슷하게, 머니는 돈이죠. 내가 채권인데 돈과 유사한 채권에 대한 거래가 머니 마켓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채권 거래, 유동성이 큰 채권 상품 거래를 머니 마켓이라고 해요. 어려운 개념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인데 looks like money예요. 머니 같은 채권들에 대한 거래가 머니 마켓. 그 다음에 일반적인 채권, 그 다음에 우선주 시장, 이게 픽스드 인컴 시큐리티에서 다룬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니 마켓에 대해서 오늘 할 거 간단하게 할 거고, 채권 시장은 진짜 채권 시장은 나중에 할 거고, 장기채 시장, 우선주는 뭐 주식과 채권 다룰 때 잠깐 다루도록 할 거예요. 머니마켓 간단해요. 머니마켓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이유는 되게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머니마켓 거래 상품들은 여러분이 들어봤을 가능성이 높아요. 유동시장, 유동채권시장 보면은 주로 뭐야? 미국 정부의 단기채, 그 다음에 예금을 양도할 수 있게 증서한 거, CED라 그러죠. 양도성 예금 증서. 그 다음에 커머셜 페이퍼 뭐야? 아주 좋은 기업들의 단기 채권. 뱅커스 액셉턴스는 우리나라는 잘 없는 것 같은데 미국은 있어요. 뭐야? 은행이 개런티 해주는 돈. 그러니까 수표를 써주는데 내가 지불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자기압 수표란 거는 책임이 자기한테 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얼마 지불을 해줘야겠다라고 하는 게 자기압 수표인데, 뱅커스 액셉턴스는 그런 수표는 아니고 은행이 나한테, 그러니까 이 증서를 가지면 돈을 얼마 주겠다라고 약속해 놓은 거예요. 은행은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거래가 잘 이루어집니다. 유로 달러스는 유로에 있는 달러, 미국 아닌 데 있는 달러 표시, 즉 예금, 그거 거래되겠죠. 리퍼는 뭐야? 오늘 간단히 얘기해서 내가 자산이 있는데 자산 담보 맡길게, 15일 있다 돈 갚아줄게. 내가 뭐 금덩이가 있는데 내 담보 맡기고 15일만 돈 꺼줘. 그렇게 단기적으로 꾸는 걸 리버. 그거에 반대로 하면 리버스. 네, 브로커스 펀드, 이거는 뭐 간단한 얘기고, 뭐 나중에 보세요. 페더럴 펀드 레이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듣는 이자율일 거예요. 한국은행의 기준, 한국으로 말하자면 한국은행의 기준 이자율 뭐야? 은행들은 예금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뭐해? 한국은행에 일부 돈을 맡겨야 돼. 그거 거시 시간에 배웠죠. 지급 준비금이라고 해서 은행이 거래를 하려고 그러면 전체 예금의 10%, 5% 정도를 한국은행에 혹은 뭐 미국이라면 연방은행에 맡겨야 돼. 거기에 따른 이자율, Federal Fund Rate. 리버는 뭐야? 런던 인터뱅크 레이트. 은행끼리 서로 돈을 짧게 빌릴 때
얼마의 이자율로 빌릴 수 있느냐,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들 중에 대표 이자율 두 개 뽑으라면 뭐야? Federal Fund Rate, 미국의 지급 준비율, 미국의 이자율, 기준 이자율이라고 얘기하죠. 리보, 런던 인터뱅크 레이트. 그래서 이 많은 상품들이 다 흔히 말하는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고, 그 다음에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의 가장 대표적인 이자율 두 개 꼽으라면 두 개 하고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용어 설명인데 간단히 2장까지는 용어 설명할 거예요. 계속 어쩔 수 없어서. 뭐 아는 학생들은 너무 지겨운 얘기겠지만 모르는 학생들도 많으니까, 그래서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트레저리 빌즈는 뭐야? 정부에서 발행하는 단기 채권. 뭐 액면가 그렇고, 그다음에 만기는 한 달짜리, 석 달짜리, 반년짜리, 1년짜리. 그다음에 정부 채권이기 때문에 굉장히 거래가 빠르다. 뭐 미국이 망할 리 없겠죠. 디폴트 리스크 없다. 인터레스트 레이트 타입은 디스카운트하고 애드원이 있어요. 디스카운트는 뭐야? 할인 발행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만기에 100원 받을 테니 오늘 98원에 살게. 이걸 디스카운트라고 얘기해요. 나머지 타입은 애드온 타입이 있어요. 애드온은 실제로 이자를 붙여주는 거. 그래서 거래할 때 만기가 얼마고 이자가 얼마고. 네, 이거는 디스카운트 타입이다. 그래서 세금이 조금 특이하다. 연방세 같은 거 낸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연방세 같은 게 내기 때문에 나라마다 조금씩 트리트먼트가 달라요. 나중에 얘기할 텐데, 이건 텍스 문제. 미국 트레저리 빌즈를 사면은 미국 연방세에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옵션 프라이싱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은 리보를 기준금리로 갖다 써요. 위험 이자율로. 하여튼 그렇다.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CD는 뭐야? 양도성 예금 증서. 내 예금을 갖다 파는 거야. 그래서 은행들이 만들고, 그 다음에 14일보다는 길다. 그 다음에 만기가 짧은 거면 굉장히 유동성이 커. 얘는 이자를 주고, 근데 얘는 세금을 미국의 경우 다 낸다.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경우는 지방세까지, 국세, 지방세를 다 내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디폴트 리스크 100%는 아니고 뭐 있죠. 미국 예금보험, 미국의 예금보험이 처음 25만 불까지는 개런티를 해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CD하고 트레저리 빌즈하고 이자가 같느냐? 그러진 않아요. CD 이자가 당연히 조금 높아요. 당연히 높아. 왜냐하면 여기 디폴트 리스크 없죠. 안 망해. 안 망해. 망할 수는 있겠. 언제 망할? 뭐 하여튼 우리가 사는 동안 안 망할 거예요. 근데 얘는 누가 발행해? 은행이 발행하는, 은행이 발행하는 거기 때문에 망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망하면 어떻게 돼? 이게 액면가가 100만 달러라면 25만 달러는 나는 무조건 개런티 받아. 근데 나머지 75만 달러에 대해서는 조금 변호사들하고 자문을 해서 돈을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 결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리스크가 높아. 특히 언제? 어떤 금융시장의
위기가 날 때마다 같은 머니마켓 인스트루먼트지만 미국의 연방정부의 단기 채권은 리스크가 0이고 대신에 이런 CD 같은 경우는 은행이 망하면 못 받는 거니까 이자율 같은 것들이 금융시장이 불안할 때 은행이 망할 확률이 있을 것 같을 때 이자율이 높다. 오펙 1은 뭐야?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도 몰라요 사실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아서 1차 석유 파동 2차 석유 파동 펜스케어 잘 모르겠네. 마켓 크래시는 뭐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주가 대폭락. LTCM은 미국의 장기로 갑자기 이름이 기억 안 나네. 장기로 돈을 빌려준 회사들이 93년에 이 근처 93년 근처에 망했어요. 그다음에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리스크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LTCM이 아닌데 여기 마켓 버블인데 여기는 마켓 닷컴 버블 크러쉬라고 얘기하는데 좀 이상하네. 이 부분이 LTCM이에요. 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LTCM 아니다. 여기는 닷컴 버블의 붕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0년도 초에. 그래서 그래프를 한마디로 줄이면 뭐야? 트레저리 빌즈는 디폴트가 없고 CD는 디폴트 할 수도 있어서 사람들이 이자를 더 요구하기도 한다. 언제? 은행이 망할 것 같은 경우에. 그 다음 커머셜 페이퍼. 삼성 같은 기업들이 커머셜 페이퍼 발행하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안 망할 것 같은 기업들이 단기적으로 자금을 융통할 때 빌려요. 왜 교수님 은행에 가서 안 빌리나요? 은행에 가서 빌리면 은행이 귀찮게 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은행이 귀찮게 하게 된다는 건 뭐야? 은행이 기본적으로 돈을 꺼주면 기본적으로 해줘야 되는 프로시저들이 있어요. 회사의 뭐 채무 구조를 어떻게 유지를 하고 그 다음에 모니터링을 은행의 감사를 얼마마다 받고 이런 복잡한 과정들이 있어요. 왜 은행 가서 안 빌리냐? 왜 은행 가서 안 빌릴까요? 귀찮으니까. 밖에다 하면은 훨씬 더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냥 시장에 거래하기 시작하면 채권을 일반 투자자들한테 팔면은 그들은 흔히 말하는 마니터링할 유인이 없기 때문에 편하게 돈을 꿀 수가 있죠. 대신에 투자자들도 알아요. 내가 이 회사가 잘 돌아가는지 못 돌아가는지 잘 못 판단한다. 그래서 어떤 회사들한테만 빌려줘? 삼성 그런 데들. 좋은 회사로 말이죠. 그렇고 돈을 잘 갚을 수 있을 것만 같은 회사들한테 빌려줘. 옛날에 동양종급인가 커머셜 페이퍼 한번 잘못 발행했다 망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단기 채권이 커머셜 페이퍼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이자율 높게 준다니까 마구마구 팔아버렸어. 근데 그분들이 투자론을 배웠으면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일단 이렇게 단기 채권을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 있을 정도가 되려면 그 회사가 굉장히 튼튼한 회사여야만 돼요. 그게 단기 채권의 목적이기도 하고요. 단기 채권을 통해서 이자율을 많이 벌겠다 하는 거는 다단계에 가까운 거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10만 달러 미니멈이고 270일 70데이까지 리퀴디티 뭐 괜찮고 그다음에 주로 나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파니까 모니터링 할 시간이 없어.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으니까 시큐어되어 있지 않지만 신용회사들이 와서 신용평가를 좀 해주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만 발행해. 나쁜 회사들이 발행하면은 아무도 안 사요. 내 돈을 그러니까 동양종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외적인 경우고 일반적으로 사지 않는다. 그 다음에 디스카운트 나중에 100원 줄게 오늘 98원에 팔아
라고 얘기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주체가 얘는 뭐야? 커머셜 페이퍼, 단기 혹은 유동채권 같은 경우는 주체가 기업에서 단기 자금 융통을 위해서 발행하는 거. 그리고 흔히 말하는 커머셜 페이퍼는 우리나라 기업이 은행한테 단기적으로 꾸는 거랑은 다른 얘기예요. 이건 다른 얘기고, 여기서 말한 커머셜 페이퍼는 채권 시장에 가서 다수의 대중 투자자들한테 단기 채권을 팔고 돈을 받는 거예요. 은행 간의 거래, 기업하고 은행 간의 거래는 아니다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튼튼한 회사들만 해요. 뱅커스 어세턴스 뭐야? 은행이 개런티한 돈, 은행이 만기일까지 내가 돈을 주겠다라고 개런티한 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드래프트가 수표죠. 수표인데 일반적으로 미국 가서 조금 살아보면 수표 쓸 일이 조금 있어요. 수표 쓸 일이 있는데, 수표 쓴다는 얘기는 자기가 내 예금에서 돈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그걸 개런티해 주는 건데, 그런 게 아니라 은행에서 이 돈은 보장해 준다 라고 하는 걸 뱅커스 액셉턴스라고 얘기합니다. 유로달러 뭐야? 유로존에 가서 달러 표시 채권을 혹은 달러 표시 예금을 하면 유로 달러라고 얘기해요. 이거 역시 거래가 쉽게 된다. 그다음에 페더럴 펀드, 연방의 지급준비금에 대해서 이자율이,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율. 그래서 머니마켓 펀드의 가장 대표적인 이자율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은행은 자기가 예금을 얼마 받으면 지급준비금을 얼마 정도 연방은행에 내야 돼. 거기에 그냥 내는 건 아니고 나도 이자를 받아. 은행 입장에서도 이자를 받아. 그게 페더럴 펀드 레이트입니다. 그래서 미국 정부가 이자율 정책을 바꾼다, 금리를 올린다 만다 하는 거는 뭐야?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페더럴 펀드 레이트를 올리느냐 마느냐. 근데 이거 역시 세금을 내. 세금 내기 때문에 조금 전 세계적인 무위험 이자율로는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어. 그래서 그런 거 좀 해결해 보자 해서 파생 상품의 기준 이자율로 쓰이는 건 다 리보 레이트입니다. 옵션의 기준 이자율 리보, 다 리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런던 은행끼리 거래하는 이자예요. 이것도 1년 만기까지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단기물부터 해서 1년까지. 근데 주로 단기물 거래가 일반적이긴 하지만 뭐 1년까지는 있는 거 알 수 있다. 주로 금융상품 하면은 기준이자율이 다 리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생상품 옵션의 기준금리 리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각국마다 세금이 너무 다르고 표준화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뭐 파생상품 아직 안 배웠겠지만 파생상품 배우면 무위험 이자율을 계산해야 돼요. 무위험 이자율 계산하는데 페더럴 펀드 레이트면 왜 좀 헷갈려? 뭐 안 되는 건 아니지만 헷갈리는 이유는 세율 때문에 그래요. 세율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면에서 조금 자유로운 측면이 있어서 모든 데리바티브, 그러니까 파생상품에 대해서는 리보 금리를 쓰더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써있죠. 첫 번째 관련해서 예금 기관들은 페더럴 리저브 뱅크 연방은행에 디포짓을 넣어줘야 된다. 지급준비금을 넣어놔야 된다. 거기에 대한 이자율이 페더럴 펀드 레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리포 뭐야? 내가 자산을 가지고 있어. 금융자산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근데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뭐 주식은 조금 뭐 얘가 100% 맞다고 할 수 없겠지만 주식 같은 거 가지고 있는데 현금이 당장 필요해. 한 15일 동안만. 그럼 내 주식 담보해 줄게. 돈 좀 꿔줘. 15일간. 그런 계약이에요. 그러니까 단기간 그냥 꿔주는 건 아니고 거기 플러스 이자를 좀 주죠. 계약할 때. 그래서 담보가 있는 내 금덩이에 있다든지 다른 회사에 자산이 있다든지 그걸 맡기고 내가 당장 현금 좀 땡겨 쓸게. 그다음에 나중에 줄게 라고 하는 게 리포 계약이에요. 주로 일주일 안쪽이 되게 많고 굉장히 단기물들이 많습니다. 가장 많은 거는 오버나잇. 오늘 하루 동안만 내가 내 자산을 맡기고 너한테 돈 좀 꿔줘. 여러 가지 이유에 있어서. 리버스 알피는 거꾸로죠. 거꾸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돈을 꿔주는 거. 그러니까 repurchase agreement는 내가 담보를 너한테 잠깐 주면서 돈을 갖고 오는 거고, 리버스 알피는 거꾸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브로커스 코र्스는 뭐 그냥 그렇게까지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이건 넘어가도록 하고요. 중요한 레이시 아니니까. 마지막 머니마켓에 대해 마지막 아니지만 머니마켓 살펴보게 될 것은 크레딧 크라이시스에서 어떻게 했느냐. 금융시장 자체가 문제가 되면은 당연히 문제가 있었겠죠. 사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2005년이 금융위기 어떻게 보면 전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인데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단기 금융시장 머니마켓 뮤추얼 펀드가 그러니까 단기 금융시장에 투자하는 뮤추얼 펀드들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근데 금융시장이 전체가 브록다운이죠. 브록다운 되니까 2008년에 얘네들도 문제가 됐죠. 근데 어떻게 막았느냐 간단히 얘기해서 정부 돈으로 때려 막았다 라고 보시면 이거 녹화되는데 큰일 정부 돈으로 막은 거예요. 뭐 간단해. 얘기는 간단해. 머니마켓 펀드 되게 컸는데 머니마켓 펀드 사실은 별로 안 망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죠. 머니마켓 펀드란 건 단기채 시장인데 단기채 시장 가장 큰 특징 뭐라 그랬어? 유동성이 굉장히 크고 안 망할 것 같아. 안 망할 것 같으니까 이자도 별로 안 받고 뭐 원금도 당연히 회수할 거라고 생각해. 근데 망했어. 그렇기 때문에 뭘 해줬어? 정부가 머니마켓 펀드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죠. 돈을 투하해서 돈 받을 수 있다라고 개런티 해줬다. 왜냐하면 이렇게 유동성 자금 시장이 붕괴하면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은행들이 단기적으로 돈을 못 꾸죠. 단기적으로 돈을 못 꾸면 자기들이 갚아야 될 채무 같은 게 있는데 그걸 못 줘요. 그렇게 되면은 은행 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수가 있어요. 은행은 예금기관인데 예금기관 뭐야? 예금주들이 와서 돈 찾아달라 그러면 돈을 줘야 돼. 예금주들이 갑자기 많이 와서 돈을 달라 그러면 무슨 일이 생겨? 근데 돈을 많이 달라 그러는데 돈을 내가 꿀 수가 없어. 단기적으로. 그러면 은행이 망하죠. 은행이 망하면 은행이 했던 여러 가지 기능들이 다 붕괴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유동시장이 망하면 금융기관이 단기 금융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 금융 못해. 단기 금융 못하면 투자자들이 돈을 달라 그럴 때 돈을 줄 수가 없어. 그러면 금융시장 붕괴예요.
금융시장을 가장 돌아가게끔 하는 가장 큰 기제는 결국은 투자자들이 내가 원하는 시점에 돈을 받을 수 있다야. 근데 그런 것들이 붕괴가 되니까, 그러니까 내용상으로는 뭐 왜 좋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사실 유동성 시장이 제일 중요한 시장이에요. 금융기관들이 안 망하게 하려면. 왜냐면 금융기관들은 기본적으로 채무가 많은 기관들이고, 돈을 빌려줬는데 누가 와서 당장 주세요 하는데 내가 돈이 없어? 그러면 은행 망하는 거야. 그러면 이 은행들이 장기적으로는 건실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제가 됐는데 정부 돈을 투하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시장 중에 단기시장 제일 중요하다. 한마디만 하게 우리나라 이거 경험했죠. 어떤 경험? 97년 IMF 때 단기금융이 안 돼서 확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돈을 받을 게 있고 돈도 많이 만들 수 있는데 단기적으로 돈을 갚아야 되는데 내가 남한테 돈을 꿀 수가 없어. 그러면 국가 부도 나는 거예요. 그런 거 비슷하게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도 그런 부도 사태를 막기 위해서 단기 금융시장을 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